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로스트 헤리티지 유튜브 채널을 2019년 처음 개설하고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스트 헤리티지는 그 이름처럼 잃어버린 유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채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의 여정 속에서 광화문 월대 서수상의 제자리 찾기라는 중요한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트 헤리티지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덕분에 잃어버린 유산의 제자리 찾기가 가능하였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과 소유자분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은 광화문 월대 서수상에 얽힌 어느 중학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광화문 월대 서수상이 2023년 제자리에 돌아가기까지 그 날을 꿈꿔왔던 어느 중학생의 꿈이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추억의 글을 읽어보다가 20년 전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부르는 듯하여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Q&A 영상도 많이 올리시는데 저는 어느 중학생의 히스토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잠깐 돌아보면 동물들을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국진이빵 스티커가 지금도 붙어있는 이 책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나 그 무렵 읽었던 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정말 좋아했고 동물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커가면서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크면 동물들이 멸종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옛것들인 문화재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재에는 동물 문양, 그림, 조각들도 많고 또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용, 해치 같은 상상의 동물들까지 있어서 그냥 여기에 자연스럽게 매료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멀지 않은 곳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옛날 동물 조각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옛것들을 보는 눈은 넓어지게 됩니다. 2008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이르면 이때는 이미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는 꿈이 뿌리 깊게 자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꿈이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는데 문화재 중에서도 해외 밖에 유출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환수해 오자는 꿈이 자라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책 중에 위대한 유산 74434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꿈을 계속 키워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08년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2008년은 숭례문 화재라는 비극이 일어난 해이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는 문화재 환수라는 새로운 꿈과 열정이 싹튼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각종 대회마다 문화상품권을 주었습니다. 당시 학생이라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문화상품권밖에 없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박물관 도감이나 문화재 관련 책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렇게 여러 책을 보면서 문화재를 보는 안목을 계속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2008년 이때가 호암미술관에서 광화문 월대 서수상에 처음으로 눈을 뜬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찍은 사진 파일을 보니 2008년 8월 2일로 나옵니다. 이때 당시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과 세종예술박물관에 옛날 석조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고 언젠가는 가봐야지 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을 거닐다가 수수께끼에 해치 두 마리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저거를 처음 봤을 때 궁궐의 것이 여기 있네. 이게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국의 궁궐과 같은 책을 보면서 저런 돌 조각은 소맷돌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 궁궐 계단에 있던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옛날에 쓴 추억의 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2008년 8월 2일 이미 저 시점에 저 소맷돌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답사를 많이 다니면서 문화재는 여러 각도로 찍는 게 제 맛이라는 것을 터득하였고 이 수수께끼의 소맷돌도 여러 각도로 찍어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끼워 넣었던 흔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것의 제자리는 어디였을까를 찾는 게 어느 중학생의 일상 과제가 됩니다. 학교 등교하기 전에 맨날 마룻바닥에 누워 여러 책을 뒤지면서 제자리를 찾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어느 중학생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샀던 책 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유리 건판 도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는 이게 실마리를 풀어줄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당시 유리건판 특별전과 도감에는 지금과는 딴판인 옛날 궁궐 사진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사진들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옛 사진을 보면서 광화문 앞에 월대라는 게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또 월대를 자세히 보니 앞에 궁궐에서 흔히 보이는 해치 소맷돌이 있어서 여기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됩니다. 당시에 그 전에 경복궁을 답사하면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니까
긍정전의 것과 상당히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암미술관의 소맷돌은 경복궁 어딘가에 있던 게 분명하고 과문 올 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가 2008년 어느 중학교 2학년이 고민하다 내린 잠정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접한 월대 사진들은 다 멀리서 찍은 것들 뿐이라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간혹 보이는데 흐릿하거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저 조상님은 저기 왜 서 있나 맨날 이러고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중학생의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게 해주어야지가 일상의 과제가 되어 계속 꿈을 키워갑니다. 2010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글들도 이번에 다시 읽어봤는데 어느 중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꿈도 같이 커지고 자기만의 사고와 가치관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옛 글에 묻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서 호암미술관의 경복궁 소맷돌의 제자리 찾기 꿈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져 갑니다.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제자리 찾기 노력은 제 진로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진을 보다가 조선총독부 미술관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여기도 뭔가 석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앞에 사자상이 현재 남아있는지가 궁금해졌고 이거를 찾다가 어느 대학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에게 진학의 길이 되어줍니다. 2013년 대학생 이후로도 제자리 찾기 노력과 문화재 환수의 꿈은 더 깊어지고 정교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흔히 약탈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약탈만 하진 않았을 테고 자기들도 약탈당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도 약탈당한 것들에 반환을 외친 적도 있진 않았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그 호기심은 연구로 이어졌고 찾고 찾다가 이런 역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나폴레옹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프랑스의 역사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역사는 신세계였고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재 환수를 넘어서 문화재는 무엇이고 문화유산은 무엇이고 유산은 또 무엇인지 그 개념의 뿌리로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 뿌리를 찾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유산 개념의 파종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잘 알려진 대로 루이 16세의 목이 잘려나가면서 동시에 역사가 크게 단절된 시기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국민이 세운 공화국은 군주제 시절 기념물들을 아우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념물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책 그림과 같이 움직이는 것들도 모두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유럽 문화권 용어입니다. 저 영화 제목처럼 오늘날 흔히 말하는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응되는 대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계기로 모든 것은 리셋되었고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집단 광기 속에서 옛 기념물들이 미친듯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혁명기에는 파괴가 일상이 되었는데 한 번씩 자기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앙리 4세입니다. 앙리 4세와 관련된 기념물들을 파괴할 때마다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의 유산을 파괴하는 상황입니다. 세종대왕이 남기신 위대한 유산인 후민정음을 상속받아 잘 쓰면서 세종대왕이 묻히신 영릉을 파괴하는 자기 모순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괴의 한편에서는 보존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존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저 옛 군주제 시대의 기념물들이 왜 보존이 되어야 하는지 보존의 뜻을 둔 사람들은 원점에서부터 가치들을 새롭게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가장 공감대를 얻었던 것이 교육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였습니다. 덕분에 루브르 궁전 같은 군주제의 상징 끝판왕들이 대중교육기관인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혁명의 여파가 더 잠잠해지면 역사적 가치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혁명기 대중에게 유포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치 팸플렛에서는 지금까지 역사는 왕족 귀족들의 역사였지 제3신분의 역사는 없었다고 답합니다. 프랑스 대혁명기에는 오로지 고대 그리스 공화국만을 역사로 인정하고 직접 계승의식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순식간에 공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혁명 이후 후대 역사학자들이 제3신분의 역사는 계속 존재하였고 옛 기념물에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고 역사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점차 역사적 가치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국내외 문화유산 관련 법문을 보면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맨 처음 등장하는데 다 이런 역사의 영향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가치들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하면서 파괴가 일상이던 시대는 보존이 일상인 시대로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등장하여 점점 자주 쓰이기 시작한 단어가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옛 기념물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윗세대에게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되었고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함께 보존하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초창기에 등장한 사례가 1794년 프랑스 정부에서 발간한 지침서로 이쯤부터 아직 많진 않지만 유산으로 인식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옛 것들을 유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들의 넓은 공감대가 필요하였고 대중과의 가치 공유가 절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대중화에 힘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빅토르 위고가 큰 역할을 하였고 그가 쓴 파리의 노트르담 소설이 대히트를 칩니다. 이 소설은 책의 앞에서부터 이 책을 왜 썼는지 대놓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세대별로 유산의 가치 공유의 뜻을 둔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선택하여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혁명기 이후로 파괴의 시대는 보존의 시대가 되었고 담당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복원의 시대로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흐름의 끝은 관련 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이룹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국민의 것이 아니었던 군주제 시절 옛 기념물들은 국민유산, 국가유산, 민족유산, 곧 내셔널 헤리티지로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 속에서 보존과 복원은 공익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저의 석사 논문에 담겨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읽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한 제자리 찾기 노력은 유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연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커가면서 연구는 유산의 개념으로까지 깊어졌지만 항상 한편에서 제자리 찾기 노력은 끊긴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보다가 용도에 따른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광화문 월대 서수상 같은 부속물이 여기에 잘 들어맞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19세기에 관련법이 제정되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그림책 조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물은 사유재산권과 골동품 매매업의 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법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성당이나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던 장식물들을 절단하고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고 우겨서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 범주에 넣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부동산 같은 법률 개념이 적용되어 국외 반출을 막는 데 공헌합니다. 광화문 월대 서수상도 그 본질 자체가 광화문과 한 몸이기 때문에 서수상이 곧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서수상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광화문을 소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체계 측면에서 저런 부속물들이 부동산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양도 불가능성 같은 개념도 발전합니다. 왕실의 전래 유물이나 종교 성물과 같이 상징성이 너무 큰 것들은 일반 개인의 사유물이 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못 박아 법으로 강하게 보호합니다. 이런 지식들은 훗날 호화미술관의 경복궁 소맷돌 제자리 찾기 노력에 다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리 찾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반환 논리를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의 영상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 시절부터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산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가 흘렀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다시 우리나라 역사로 돌아옵니다.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지금 광화문 광장과 교보문고 사이에 있는 기념비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의 모뉴멘트를 기념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도 사실 19세기에 나온 산물입니다. 이전에 기념물 혹은 기념비 이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유럽 언어를 번역하기 위한 사전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뉴멘트를 기념비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에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조선 사람들이 미국의 모뉴멘트를 직접 인식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당시 기록에 화성돈 씨의 기념비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백성을 위한 기념비를 지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연료각, 충효각 등에 있는 비석들이 저런 모뉴멘트와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도 저런 전통이 있다라는 자주적인 생각까지 당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구미의 모뉴멘트 전통과 우리의 전통이 서로 만나 지평이 융합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기념비전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 기념비전에는 유럽과 같이 국민의 유산과 같은 개념이 아직은 온전히 깃들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념비전은 유럽의 모뉴멘트 개념을 우리 스스로 나름 인식해서 우리 풍토에 맞게 우리 손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건재했으면 우리 역사도 유럽의 모뉴멘트 보존과 복원 역사를 참고해서 우리 옛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유산 개념을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역사는 그 뒤로 주권이 상실되어 저 기념비전 이후로 이쪽의 역사가 끊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주권 회복과 독립운동에 모든 시간을 써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는 유럽의 모뉴멘트나 유산의 개념 혹은 철학,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게 나타나는데 바로 광화문입니다. 일제감정기 우리 네이션 중에 국가와 국민은 사라졌지만 민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산 개념을 과거로 소급하면 우리는 민족 유산으로서 근대기 유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광화문 보존의 역사가 우리 유산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화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고 그 정체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은 우리의 내셔널 헤리티지의 대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션의 가장 원초적인 정의를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그 정체성을 떠받드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리고 독자 문자까지 있으면 그 생명력은 더욱 질겨집니다. 백세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면 우리 역사는 죽을 고생을 많이 한 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학교를 갔는데 거기 우리가 파출소가 있어 거기. 일본들이 말 타고 말이야. 애들이 싫대도 그 말을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말을 타고 그 뭐 갓반 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 100명 이렇게 가면 말을 그리 모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리 피고 저리 피고 그걸 그 도망가고 그 뒤지러지는 거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 개들 나쁜. 그래서 그렇지 일본 순사가 또 이 다리 여기에서 포를 쏴. 아니 거기가 지금은 저렇게 펄에서 내가 살던 저의 이름이 그 전에 지금 뭐 용마산이라고 그러지 저걸. 그때는 우리 저쪽에 용마산이라는 게 없고 네. 저걸 꼬독산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거기 팔각을 널어봐니까 그 구경에서 보면 그냥 딱 보이거든. 거기서 포를 쏘는 거야 그냥 거기다 대고. 이게 이만해. 그 쇳덩어리가 이만한 거에다 기대기가 요만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하얀 늘뜬 게 있더라고 이렇게 구조. 그러면 지금 같은 뭐서 쏘면 쏜다고 어떻게 뭐 이 중간에서 대포 쏜다고 그냥 깃대를 흔들고 좀 그랬으면 좋은데 여기 논밭전지가 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같은 뭐 그러니까 죽거나 말거나 그렇지 나고탄이나 있으면 그냥 이 지방 이게 농토니까 그막 대고 쏘는 거야 그냥 됐더니. 그거는 또 겨울비라네. 난 중공군까지 본 사람이야. 그 저기 비행기가 그냥 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싼 거 이불 덮고 이쪽 우리 언니가 이불을 덮어주고 들어놓으시라 그래가지고 살았어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다 뚫어졌었어. 근데 동네가 텅텅 비어가지고 문은 다 쩍쩍 벌어지고 얼마나 무서우냐. 아 그럼 중공군도 잘라대고. 나는 그런 건 다 겪은 사람이야.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두부를 해준다니까 그 녀석도 제 머리나 넣고 해주지.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누가 일러가지고 그래서 붙들려 가가지고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나중에서야 알았지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런지도. 1945년 광복을 이루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네이션을 다시 되찾았지만 분단 상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네이션이 항상 불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과 복원은 여러 세대를 계속 거듭하는 끝없는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평소의 생각과 사명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자 정체성인 로스트 헤리티지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2019년 8월에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9월에 처음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군복무가 끝나고 나오니까 그때 당시 광화문 월대를 복원한다는 뉴스들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흘러가는 시류가 제 오래된 어린 시절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다가 이미 유튜브의 시대가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세대에는 유튜브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판단하였고 여기에 제 오랜 꿈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채널 개설 당시에는 호암미술관 경복궁 소맷돌이 광화문 월대 것이라고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광화문 월대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이 있긴 했지만 선명하지가 않아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게 항상 숙제였는데 서울역사박물관이 제 오랜 숙제를 풀어줍니다. 2019년 10월 16일 날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헝가리 의사 보조기 대조가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관람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실 작은 부스라서 짤막하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광화문 사진에서 멈칫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사진을 보면서 중학생 때부터 계속된 일상의 고민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선명하고 가까이서 찍은 광화문 올 때 사진은 처음이었고 호암미술관 소맷돌이 누가 봐도 광화문 올 때 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호암미술관 소맷돌이 광화문 올 때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진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사진을 보면서 노력하면 하늘이 돕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리 찾기 노력은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덕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지만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바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초기였고 시청자 수나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채널을 키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또 광화문 올 때 복원이 뉴스에서는 논의는 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 소맷돌은 개인의 사유물이었기 때문에 접근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몇 개월 뒤 아무도 예상 못한 코로나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유튜브 키우는 시기라고 판단하여 영상 만들기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세계를 보니 남들과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터득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식이나 관점 이런 것들에서 영상 콘텐츠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백인노예 이런 역사들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최대한 이런 지식들을 공유하는 데 주력합니다. 사실 채널 만들기 전에 영상 같은 것은 제작해 본 적도 없었고 모든 것은 다 새 출발이었습니다. 영상 콘텐츠 구상에서 창작, 정보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 현장 촬영이 가능한 것들은 현장 답사를 가고 다 끝나면 대본 만들기, 녹음, 영상 편집 등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엄청난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업로드를 하면 한 분 한 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생기셨고 구독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세계가 구독자 1000명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채널들이 수두룩한데 시청자분들 덕분에 로스트 헤리티지는 1000명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오랜 수건을 담은 영상은 채널을 만들고 정확히 2년 뒤인 2021년 9월 3일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광화문 올 때 복원 공사가 현실이 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 소장품 기증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류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담은 영상은 개인 소장자가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제자리 찾기를 위한 대중과의 가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전달될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전달 경로를 예상해 보기도 하고 사실 개입하려고도 했었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영상은 2023년 3월경 시청자 한 분이 검증과 확인을 거쳐 담당 행정기관으로 영상의 존재가 제보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문화재전문위원과 협력하여 다시 자체적으로 검증과 확인을 하였고 광화문의 월대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당 기관과 문화재전문위원은 호암미술관 측에 반환 협조를 얻기 위해 반환 노력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와중에 발굴이 드러낸 물증이 힘을 실어줍니다. 받침대가 발견되면서 본래 있어야 할 곳은 호암미술관이 아니라 광화문 월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반환 논리가 더 힘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장자분의 사회 공익을 위한 결단으로 기증을 선택하셨고 서수상은 국민의 유산으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저거를 보면서 호암미술관 소맷돌은 뿔이 하나이고 근정전의 것은 두 개여서 근정전은 용이고 월대의 것은 해치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론에서는 가장 논란이 안 생기게 서수상으로 이름을 굳힌 듯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어느 중학생의 광화문 월대 서수상 제자리 찾기 노력은 15년의 세월이 흘러 2023년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100년의 숙제였고 어느 중학생인 저에게는 15년의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을 보니 제자리를 차지하는 게 더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유산보다 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실 저는 2021년 광화문 월대 서수상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 가치 있는 옛것을 보존하는 활동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온 국민이 잘 아는 국가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민들이 누구나 잘 아는 향토유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 주인공으로 터미널을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도 항상 나돌았지만 2021년 그때 철거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진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시외버스 터미널 이상의 존재였고 중랑구가 동대문구에서 분구된 뒤 자립하는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이라도 남겨놓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결과적으로 소유자인 신아주 그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터미널 앞 여정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이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양쪽에서 진행된 노력은 모두 2023년에 결실을 이룹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잃어버린 제자리를 찾아주어 기존의 유산 가치를 드높여주는 데 공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를 남겨놓아 다음 세대를 기다리며 새로운 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제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민관 기업 협력 모델이 나왔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이 있었고,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대표 기업인 신아주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단위에서는 민간 기업 간 상생과 공생의 협력 모델이 저렇게 자랑스럽게 잘 나왔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예상 밖의 문제였고, 저기는 왜 더 수준이 낮을까 새로운 문제의식이 생겨납니다. 여기서부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도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준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상향 평준화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 국가 단위 모델에서 보여준 현실 수준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26일 감사장을 준다고 하여서 담당 행정기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도 유튜브에 문의하여 저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상 제보해주신 분께서도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연락하여 찾아갔습니다. 관에서는 민의 공로를 무시하지 않았고 저와 제 영상을 제보해주신 분에게 감사장을 준다고 하여 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첫 만남이 있었고, 거기서 들은 나는 민원을 100개를 넣는다 그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과 몇 마디 주고받고 사실 그 당시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잃어버린 한국 행정이라는 책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책 속에서 처음 접했던 면피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뜬 시간이었고, 로스트 헤리티지보다 근본에서 더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장을 수여할 때가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영상 제보자를 우선해서 주는 것을 보고 이 행정기관의 가치관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이건 15년 걸린 일이라고 말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어디에 가치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아예 인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노력의 경중이 근본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노력의 분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기서 보여준 행정은 결과만 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나태로 이후로 가치관과 상식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학문 월대 서수상 제자리 찾기 모델을 하나의 도식으로 보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호암미술관 정원 희원에 장식 그 이상의 가치가 없던 과학문 월대 서수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가치 발굴에 머물지 않았고 제자리 찾기라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노력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노력은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과 복원이라는 더 상위의 꿈과 목표의 한 부분이 되어 꾸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광화문 월대 서수상의 제자리 찾기 노력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잃어버린 유산 복원의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로스트 헤리티지라고 정체성이 대놓고 드러나는 유튜브 채널이 영상 매체로서 의도적으로 선택되어 만들어집니다. 동구릉에도 서수상의 부속물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미 정부의 관리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호암미술관에 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호암미술관의 서수상은 사유재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대중과의 가치 공유, 공감대,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유재가 문화재로 복권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게 만약 해외에 있었으면 그거는 정치 외교의 문제로도 비약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호암미술관 덕분에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천운이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매개변수만 만들면 제자리 찾기의 실현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가 필요하였고 매개변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상 매체 유튜브 채널을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노력하여 만든 것입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제가 지역 주민이었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모델에서는 굳이 매개변수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 단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암미술관에 있던 서수상은 국가 단위의 문제였고 대국민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저 모델에서는 각 변수별로 역할이 있고 각자의 노력이 있지만 독립 변수와는 노력의 경중이 근본에서부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립성을 대입해서 따져보면 변수들 간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어린 시절 동심에서 자생하여 무에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를 공유한 원천이기 때문에 홀로 자립이 가능합니다. 매개변수는 추가 제보가 나온 것처럼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자리이며 모두 유튜브 영상에 구속됩니다. 조절 변수도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에 구속됩니다.
호암미술관에서 내세우는 가치는 공작새가 뛰어노는 정원의 장식물 그 이상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수장과 같이 본래 어디 건축물에 딸려있는 소장품들이 많은 박물관들은 옛날부터 진정한 예술작품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합니다. 앞서 봤듯이 서수상이 곧 광화문이기 때문에 광화문을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그 상징성이 너무 크고 부담이 생깁니다. 저는 잠자고 있던 서수상의 가치를 다시 부활시켰고 계속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부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시류에 맞추었기 때문에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노력 덕분에 월대의 부속물들이 100년 유랑을 끝내고 하나둘씩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화문의 가치는 계속 부활하는 중이었고 만약에 개인이 계속 소유에 집착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얽혀있는 다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명한 기증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서수상 반환 문제는 국가 단위의 유산 가치와 얽혀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조절 변수도 결국 그 가치를 부활시킨 독립 변수에 구속됩니다. 저는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저 모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할 수가 있고 또 지역 단위에서 나란히 진행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감사장 현장으로 돌아와서 저는 매개 변수가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고 원래 감사장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개인 심정으로는 살면서 그렇게 모욕적이고 불쾌감을 느낀 적이 없었고 그걸 떠나서 이게 명백히 문제가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속으로 저 기관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다들 어른들이었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겠지라 생각하여 그냥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민간 기업 협력 모델이 나왔고 어차피 제자리 찾았으면 되었다 싶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복원식까지 초대는 받았지만 사실 저걸 보면서 제자리 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상식의 제자리 찾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영상 제보자의 민원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민원 서두에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광화문 월대 서수상 국민 제보자, 시민 제보자 이렇게 내세워 특정 개인이 민원 도구로 사유하는 행태가 나옵니다. 남이 오랜 세월 노력한 곳에 저런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발상부터가 처음 보는 발상이라 충격이었고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 감정 통제 안 하면 사고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관측에서도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는 점차 조직 내에서 가기 싫은 기피 부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본인들 엇보이고 멀리서 보면 코미디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사장을 받은 상황이라 최대한 저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영상 제보자 측에서 연구를 제안하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같이 연구를 하기로 합니다. 연구에는 연구 윤리와 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고 연구라는 것이 결국 오랜 시간 누군가가 시간과 돈을 들이는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하기에 좋은 기회라 판단하여 연구의 동행자가 됩니다. 같은 시간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진 협력 모델은 저게 지렛대가 되어 새로운 가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모델도 꺼림칙하긴 했지만 로스트 헤리티지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저게 지렛대가 되어 또 다른 가치들이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공동 연구에 시간을 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양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 단위 모델에는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점차 일상이 스트레스가 되고 피폐해집니다. 2024년 11월 5일 행정기관이 근본에서부터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저 갈등 구조를 개인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중하게 알려드립니다. 용어도 최대한으로 순화시켰고 수단에도 윤리가 있다는 점과 연구에도 윤리가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스스로의 자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광화문 복원 백서에서는 서수상이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민간 측에서의 경위가 무시되어 있어서 영상 제보자분께서 민원을 넣어서 고쳤습니다. 그 논리 중에 연구 윤리가 강조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다 코미디고 비극이었고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비상식이 꼬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근본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갈등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노력에 한계가 있고 그 이상으로 노력을 강조하려면 구조적으로 제 노력이 폄하되거나 왜곡 은폐 축소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면 자리에서 영상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런 구조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도 말이 영상이지 유튜브 영상들은 앞서 봤듯이 하나하나가 다 노력의 결실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채널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노력은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저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상식의 제자리를 찾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으면 어느 중학생이 땀방울 흘린 걸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본인 인생에서 본인 땀방울 흘린 것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사회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책에는 맨 뒷장에 교정, 교열, 출판, 편집, 홍보 등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책의 공동 저자인 것 마냥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남이 오랜 세월 노력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이게 결국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됩니다. 그 가벼움은 경시가 되고 경멸이 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저 국가 단위 모델 당사자들에게 어려운 것을 바라지도 않고 연구로 치면 각주 달기 수준입니다. 연구에서 가장 쉬운 게 각주 달기이고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란 뜻입니다. 각주는 남의 노력 성과를 존중하기 위해 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니까 그 소재를 밝히기 위해 답니다. 200년 전 저 사람들도 모두 각주는 달 줄 알았습니다. 보존과 복원을 논하기 전에 각주 다는 법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력 없이 가볍게 얻은 것은 가볍게 들어온 돈이 가볍게 나가듯이 그냥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닙니다. 저는 저 제자리 찾기가 15년의 과제였고 소중하게 얻은 값진 것이라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얻은 사람은 가볍게 나가는 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가볍게 행동할수록 본인만 가벼워질 뿐입니다. 제 영상은 항상 마지막 멘트로 지식 공유를 언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노력을 공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그 넘은 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도 넘어가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그 선이 상식선이면 파괴된 상식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남의 노력 성과로 다른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면 그 시점부터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소원대로 사회 문제로서 그 개인이 드러나집니다. 2023년 이후로 저 광화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어른이 없는 초고령 사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평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늙는 것도 배우는 법이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최소한 자존감이 있어야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자존감이 자기 객관화까지 되면 그 뒤로 성숙과 발전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만 내세울 줄 아는 것은 애 땡깡이고 책임의 순간에 아닌 말고식으로 쥐구멍 찾는 것은 나이만 먹은 애입니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광화문을 보고 있으면 그 배치가 참으로 절묘하다고 느낍니다. 광화문의 광화는 눈을 뜨는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일정한 나이대가 되기 전에는 누군가 일깨워줘야 하지만 일정한 나이대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값을 해야 합니다. 광화문을 넘어서면 그 뒤로 흙내문이 있습니다. 광화의 단계를 넘어서야 사회의 상식을 바로잡아줄 얘가 그때 바로 섭니다. 흙내의 단계 다음에는 정의 영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영역이라 섣불리 다가서기에는 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배치의 맨 앞에는 해치들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지금 우리나라 문화관광의 대표 명소이고 귀여운 해치들은 서울시의 대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창작자가 부여한 본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해치들은 치부를 들추어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가름해주고 잘못된 것은 압살하고 바로 잡아주어 사회의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상징성은 지금도 유효하고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100년의 유랑 세월 끝에 해치상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고 그 본래의 정체성과 소임도 같이 부활합니다. 월대 앞에서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광화문은 열리지 않으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보한 제 영상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염치를 느낄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1920년대 시대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 2020년대 지금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양쪽 모두 2023년에 결실을 이루었지만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 노력은 그 이후로 계속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상봉터미널 여정을 계기로 구청 문화원과 새로운 협력 관계가 만들어졌고 상봉 시외버스터미널에 남은 기억들을 남겨놓는 구슬 아카이빙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의 새로운 유산을 발굴할 수 있는 청년 역사문화자원 찾아보기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덕분에 잊혀져 가던 동네의 옛 지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집과 마을 이야기, 용마산의 옛 이름 꺼먹산과 산과 얽힌 다양한 이야기, 구리시 장자못을 넘나들던 천왕수 개울의 이미기 이야기 등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영원히 사라지는 기억들을 망각 끝에서 건져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앞으로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치의 창출원이 될 것입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상생과 공생의 모델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렛대가 되었는데
참담하게도 저 국가 단위 모델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 노력 앞에 드러난 것은 노추한 노욕과 추태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발목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의 동심에서 자생한 광화문 월대 서수상의 제자리 찾기 꿈과 노력은 그 중학생이 커가면서 민간, 기업, 상생과 공생의 협력 모델이 바탕이 되는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과 복원이라는 원대한 꿈과 노력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드러난 현실은 15년을 노력한 사람의 인생과 노력의 기생지라는 기생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 수준의 국가 단위 모델을 지렛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은 사치이고 모욕입니다. 저 수준에서 지렛대는 기생관계를 처단하고 사회 상식을 회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칼날이 되어주는 것이 현실 수준에 맞습니다. 이게 사회 공익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치부는 들춰내면 부끄럽고 환부는 건드리면 아픕니다. 이 칼날이 갱생의 계기가 되는 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는 서수상한테 진 게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갖고 오랜 세월을 노력한 어느 중학생한테 진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꿈을 키웠듯이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 상식을 파괴하여 미래를 없애는 데 일조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에 대한 신뢰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서수상은 그 죄를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2008년부터 제가 노력을 시작할 때 이런 현실은 예상 밖이었지만 덕분에 상식의 제자리 찾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자리 찾기에 기여한 당사자들이 직접 해치의 먹잇감이 되어서 저로서는 당황스럽지만 본래 해치의 정체성까지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장에 언급되어 있는 복원의 진정성에 관하여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성이란 용어는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이후로 의미가 대폭 확장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저렇게 진정성의 원천으로 다양한 범주를 제시합니다. 여기서의 요지는 유산이 품은 가치는 실물과 진본 그 이상으로 방대하다는 뜻입니다. 복원에서 진정성을 논하는 것은 저렇게 여러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가치의 무게를 두는 것에서 진정한 복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화문은 상량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광화문을 포함한 경복궁 중거는 거국적인 민간의 협력이 전통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런 기록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자체로 흘렀던 우리만의 유산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화문 월대 복원에서 서수상의 제자리 찾기는 직접적인 민간 협력의 상징이고 경복궁의 전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100년 동안 잊혀져 있던 광화문 월대 서수상의 등장은 일부 부정적이었던 광화문 월대 복원의 여론에도 영향을 끼친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정면에서 민과 가장 처음 만나는 곳에서 결국 민의 손으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부분이 채워집니다. 이런 상징성과 의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복원의 진정성을 드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가치를 공유하여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단계를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오랜 세월 어느 중학생이 숙고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복원의 진정성을 운운하기 전에 그 참뜻을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모델 당사자들의 현실 수준에서는 복원의 진정성보다 더 근본에서 필요한 사과의 진정성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단위와 다르게 국가 단위 모델에서는 비겁하고 비열한 비상식이 계속 꼬이는 것을 보면 그만큼 광화문이 지닌 상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모델은 저에게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새로운 눈높이를 맞추는데 귀중한 경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욕을 덜 처먹을까를 생각하고 개개인은 지금 내 행동이 만약 내 자식 혹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진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행동해도 절반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경복을 위한 상생과 공생의 협력 모델을 바랬지만 관도 관 나름이었고 민도 민 나름이었습니다. 민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절대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화문은 앞으로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국가유산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광화문 월대와 서수상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이 잘 걸어가고 있는지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마무리 여담으로 작년 말에 우연치 않게 지인분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땅을 처음으로 밟아보았습니다. 그 여정 중에 우연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사이족 사람들의 성인식 장면이었습니다. 저들의 문화에서 검은색 복장은 성인식 때 입는 복장으로 성인식 나이에 이른 소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들끼리만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검은 복장의 이들은 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 사이 무의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이지만 그 어둠은 단절이 아니고 세상과 이어주는 단절입니다. 이들은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 상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둠은 좌절이 아닙니다. 설령 심신이 취약해져 좌절감이 들더라도 얼굴에 하얀 칠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곁에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어둠이 끝날 때쯤 무의 상태에 있는 이들은 전사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어둠이 끝날 때 붉은색 슈카를 휘날리며 한 손엔 칼, 다른 한 손에 룽구를 쥔 마사이족 전사 모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년이 성인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어둠인 무의 상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끝으로 저 마지막 퍼즐은 이 영상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문 월대 서수상 제자리 찾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한 대국민 제보로 시작하였으니 잃어버린 상식의 제자리 찾기 역시 유튜브 영상을 통한 대국민 제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8년 어느 중학생의 꿈과 열정에서 시작해 2026년 나머지 제자리 찾기 노력까지 이어진 저의 이야기는 2020년대를 대변하는 과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이룬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유산이라는 다른 차원의 복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과 복원의 여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간신히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 헤리티지 채널을 운영하는 조용훈입니다. 제가 아마추어라 영상 제작이 매끄럽지가 않은데 매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제 이야기의 서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과문 올대 복원의 진정성을 위해서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2013년 이후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비상식이 계속 꼬이는 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든 개인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을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고 있고 문제는 이게 개인 간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상식을 파괴하고 사회 공익을 해치고 우리나라 미래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찾기를 위한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옛날에 쓴 글을 다시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부르고 있어서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 같기도 합니다. 2023년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아마 행정기관도 중요한 본질이 엮여있는 순간에 행정 편의를 내세울 때 어떻게 행정의 역설이 일어나는지 아마 본인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월에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 수신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능유적본부의 상급 행정기관은 국가유산청이기 때문에 그 상급 기관에게 책임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문화유청은 책임은 지기 싫어 면피 행정하면서도 민간인인 제가 일군 성과는 내세우는 전시 행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질적인 행정 수준으로 그 틈새에 사회 상식과 사회 공익을 해치는 비상식이 벌레 꼬이듯이 꼬였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책임지는 책임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상식에 맞게 노력의 분별만 잘했어도 아마 이런 영상을 만들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이면 앞으로 초고령 사회는 노역과 추태로 악취만 풍기고 온갖 정신질환과 사회 질병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2008년 경희궁 서암에서 이야기가 시작하여 호암미술관에서 만난 서수상 이야기를 2026년 지금 시점에 국민분들께 제보하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린지 판가름하고 잘못된 것은 압살하고 바로 잡아주어 사회 재앙을 막아주는 해치는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모든 것의 권원이고 사회 통념과 일반 상식의 근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15년을 노력하여 성과를 읽어낸 어느 중학생에게 정정당당하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본인들 잘못에 책임 행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과학문 올대와 서호상의 제자리 찾기이고 우리 시대 과학문을 찾는 복원의 진정성 확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복원 과정에는 자각과 반성, 속죄와 갱생이 있어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저마다의 광화가 있고 이것이 지금의 광화입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유형과 무형을 초월하는 것이 복원이고
그 차원을 더 높은 차원의 복원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과 복원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음월 대 복원의 마지막 퍼즐을 마치고 마지막 제자리를 찾는 주인공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국민분들입니다. 이 길이 다음 100년을 기다리는 국민유산이자 국가유산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제대로 수여해야 하는 감사장은 상식 회복을 위한 쓰레받기로 쓰일 것이고 새로운 상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15년 인생 갈아 넣어서 나라가 100년 잃어버린 유산 국민분들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신문고는 이럴 때 북을 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는 여정길 잠시 어느 중학생 이야기에 관심 기울여 주시고 같이 국민 신문고를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